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인 카메라가 오는 거예요, 근데.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방송을 시작을 했죠. 오늘 벌써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100회 특집입니다. 100회 오는 동안 정말 이분께 감사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립선언에서 독방에 계신 최순실 씨. 덕분에 우리 방송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삼청대, 삼성동 청와대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합니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바람 불 때 연 날려라. 두 분 덕분에 100회 특집을 맞이하면서 3월 10일 탄핵이 되는 기쁨도 누렸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직장들 있는 분들이시죠? 네. 목소리가 두 분 대답하네. 자, 오늘 100회 특집 공개 방송입니다. 처음에는 정봉주 짝퉁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저보다 더 정치의 맥을 잘 짚어요. 정청래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마이TV 방송국장이시죠? 장윤선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 특검 전문 변호사 여의도 양지탕의 주인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네. 생방송을 하니까 당혹스럽죠? 그러니까요. 평상시 우리가 생방송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게 뭐예요? 아니 저는 제 개그를 날려 저는 그냥. 매일 아침 생방송을 하잖아요. 팟짱으로. 어디서 깨알 같은 자기 광고라고? 오마이TV에서 깨알 같은 자랑. 예. 정봉주 의원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 네. 자,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송하시는 건 얼마 정도 됐죠? 그쪽 오마이에서 하는 방송은? 저희 이제 3년 차 되고 있죠. 그럼 생방송 매일. 한 5, 600회 됐나요? 안 세봤습니다. 예. 오마이TV는 돈이 없었고요. 100회 기념 이런 걸 못 합니다. 네, 부럽죠? 부럽네요. 진짜 부럽네요. 이렇게 그 정말 훌륭한 세트에서. 예, 저 꽃 보세요. 저거 우리 작가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좀 아까 민망했어요. 왜요? 네, 네. 그 이 길로 내려온다 그래서 다 웃었습니다 우리가. 네. 자, 그리고 정청래 지금 직업이 있나요? 관계 없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참 방송인,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창시자 정청래입니다. 근데 좀 창피해. 그 정봉주 전 의원이요. 오늘 좀 계단 타고 내려왔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 밧줄 타고 내려왔죠. 옥상에서 내려오다가 바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뭐 시위하다가 도망가면요 파출소 정문 앞으로 도망가가지고 잡히는 친구들인데 거의 그런 과였어요. 정 의원님, 이분들 그런 얘기하면 밧줄 타고 내려온 얘기가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연식들이 그렇게 됐구나. 예, 연식들이. 네. 우리가 벌써 내일 모레 한갑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근데 올해 몇이죠? 이제 제가 80년생이니까 38 됐습니다. 네. 내후년에 환갑이시군요. 환갑 때 사위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절 변호사님. 양절 변호사님. 예, 오늘 하실 마이크 거기 치워드릴까요?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병풍처럼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평소에도 별로 말이 없는 편이긴 한데 오늘 두 분이 워낙 막강하셔서 그냥 두 분 말씀하시다가 너무 격하게 붙으시면 제가 가서 말려드리는. 이거 생방송 아니었으면 육두 문자 날라갔어요. 변호사세요? 예, 변호사님. 예, 몰랐어요. 저는 만주 변호사, 정청래 의원은 몽고 변호사. 저도 사실은 법조 사륜 중에 한 명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구속자 대표로. 구속자. 서울구치소 동문회장에 좀 있으면 나갈 거예요 지금. 예. 곧 있으면 동기 한 분 들어오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곧 있으면 동기 한 분, 여자 동기 한 분 생기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다 후배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서울구치소 2번 갔었는데
옥중투쟁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스펙 괜찮죠? 서울구치소 동문회장. 정 의원님, 그런데 무슨 타 방송에서 무슨 방송하는 거 그거 망했다며? 어떤 거요? 뭐 돌아? 오늘 아마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 오늘 역대 제가 최고 시청률 1.7. 폭탄을 여러 개 던졌습니다. 오늘. 예. 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인사하시죠. 인사 아직 안 했나요? 했어. 한번 하세요. 저 인사 안 한번 하세요 했나요?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양기열 변호사입니다. 근데 제 옆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얼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을 아니 정청래 의원님. 네. 당신이 무슨 최순실이에요? 자기 앞에 있으면 다 온다 그렇게? 아니, 오늘 좀 많이 달라졌어. 아니 그 최순실 씨는 진짜로 그 지난번에 우리 이정원 변호사가 나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여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배에 손을 대고 그 유치원 아이들 배꼽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서늘한 기운 때문에. 그리고 기자는 인터뷰를 좀 오래 했는데 마이크 들이댔다가 일주일을 누워 있었대요. 일주일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오면 검사하는 그 조사하는 검사들도 좀 이렇게 그 서늘한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죠. 인간 냉장고. 양지열 변호사님. 안 웃기다. 농담한 거 아니에요? 진담한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님. 예, 거리에 몇 번 나오셨죠? 거리에 예. 그렇습니다. 광화문에 2번 정도 불러주셔서 뭐 좋은 자리 같이 했었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때 사실 우리가 제일 TBS TV가 생긴 게 2005년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2년 동안 TV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TV가 있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다 정봉주 때문에. 네. 여기 TBS에서 방송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정봉주 아니, 예. 백회를 그만두고 이제 갈 것 같아요. 아까 백회 특집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랬어요. 100회까지 온 것이 용하고 200회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 정청래 의원이 타방송 망하니까 여기 노리고 있네 지금. 근데 300회 때는 오겠다. 300회 때는 오겠다 그랬어요. 예. 네, 잘 양지열 해주세요. 변호사님 그 거리에서 예. 이분들이 다 그 거리에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예, 그러셨겠죠. 그때 사실 저희가 정말 미안했던 게 그 영하 10도 11도 그 차가운 그 날씨에 조그만 방석 하나 그 1인용 그거 나눠주고 바닥에 앉아 계시라고 하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 우리는 막 추워서 떠는 척했지만 밑에 난로가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석을 TBS에서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나눠주길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미고스 제 팬카페에서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쓰셨나 모르겠네. 근데 앞에는 다 미건수 회원들 같아. 전체가 다 미건수 회원이에요. 청래당 나왔구나. 청래당 파이팅. 예. 그날 3.1절이었나요? 그때 같이 제가 있었던 게 그때, 그렇죠. 예.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사실 바닥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인데 방송 끝나고 나가니까 예. 거기 그렇게 비 오는데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수고하셨다고 악수를 해주시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진짜. 손이 어렵고 우리는 조금 그래도 우리는 덜 그렇진 추웠잖아요. 않고 손이 차갑고 앉은 자리도 불편하신데 그날만 그러셨던 게 아니잖아요. 촛불 집회 있을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 추운 겨울에 예. 촛불 하나의 온기를 가지고 나라 밝혀보자고 그렇게 애쓰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럼요. 참 겸손하신 변호사님이시죠. 아니 근데 저는 그 TBS 교통방송 이 품격 시대 그 주말에 촛불 집회에서 현장 예. 중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오마이 TV도 현장 중계를 했거든요. 매주 한 번도 안 쉬고 20번을 또 자랑을 하게 되는데 홍보하러 나왔네. 예. 아니 정말 근데 오마이, 제가- 오마이뉴스 고생 많이 네,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집회보다는 품격 시대 방송에 더 열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품격시대 집회가- 방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고종이 한 300명 계죠. 그래서 항상 그 앞에 모여 계신 거 보면서 야 이제 이 방송이 정말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저는 집회 나갈 정청래 때마다 괴로운 게 있어요. 의원님. 예. 오마이에서도 섭외가 오고 품격 시대에도 섭외가 오고 예. 나를 못 살게 굴더라고. 지금 나가는 방송 망했어요. 그만하세요. 골고루 나가줬어 그랬어 제가. 네. 아니 정 의원님 근데 이제 네. 제가 여기서 저를 소개할 때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근데 이 시대도 앞에 붙이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내 거잖아. 3월 10날 네. 끝나고 나서는 무슨 희망을 만드는 대변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네. 그럼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저는 이제 삼청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네. 삼성동 청와대 정치, 네. 삼청대 정치를 시작한 네. 박근혜 대통령 불복 선언했죠? 그 제가 이미 다 예언했잖아요. 예, 불복하겠다고? 삼성동 본가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일찍이 제가 예언했죠. 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됐을 때 탄핵이 된 것도 기뻤지만 제가 탄핵을 예언한 것을 맞출 수 있었다는 그 기쁨 있잖아요. 예. 그것도 8대 0으로. 야, 진짜 기분 좋더라고. 국민들 90%가 예언한 거예요. 그랬어요? 할태영은요. 아니 그런데 네. 사실 그날 이제 한 방송에서 그 표현을 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네. 쭉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 자리에서 잠깐 물었어요. 승복하지 않는 겁니까? 그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랬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선 소위 말하는 친박 8인방들은 노무현 대통령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의 꿈대로 되지는 않을 건데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퇴임을 하시고 나서 뭐 어느 분이 유명하신 분이 패족이다 이렇게까지 다시 이제 부활했던 것처럼 사실은 친박 지금 붙어 있는 그분들이 언젠가 다시 박근혜가 재기하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의리의 돌쇠들 이렇게 해서 무조건 공천받고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것을 심리적으로 꿈꾸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그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무슨 법무는 누가 담당하고 뭐는 누가 담당하고 하면서 친박계 한 8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승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오늘 전우용 역사학자 예. 그분이 트위터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박근혜를 탄생시킨 것은 헌법이 아니고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선에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고 5년 동안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낮게 제가 삼더이즘 그 창시자잖아요.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후에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번에 대선을 내는 것은 자유한국당 자체로도 회생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를 안 내는 게 좋겠다. 근데 제일 많아요 지금 미니버스 한 대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정치적 구도로 보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역사상으로는 사라져야 되는 정당인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의 대표가 네. 대통령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그분이 네. 탄핵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의 정치 집단이 탄핵된 거 탄핵이 아니에요? 된 것이고 사실은 보수주의를 내세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보수주의의 가치를 내세웠다기보다는 실제로는 극우 우익 논리에 기반해서 사실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예. 그 친일과 독재를 늘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그 1,600만 명이 넘는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려면 실제 한국 정치 구도에서 친박 세력은 없어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예. 정치의 구도가 이를테면 뭐 바른정당부터 정의당 혹은 뭐 노동당, 녹색당 이쪽까지 정치의 스펙트럼이 완벽하게 변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변화 발전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찬스 찬스? 예. 찬스 하나 쓰겠습니다. 예. 네. 지금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신 보수주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고 저는 극우 수구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보수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주의 정당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말씀하셨던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여기가 좀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수와 진보 이렇게 구분할 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보수 쪽에 두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 가치가 없어요. 거기는 민족주의도 없고 실제로 애국주의도 없어요. 그리고 평등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다 없거든요. 그냥 이권으로 뭉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 장윤성 기자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그런데 네. 이제 어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불출마 선언하면서 또 하나 수석들 비서관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네. 다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출마를 저울질은 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황교안 총리가 말을 굉장히 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취재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허.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뭘 정보를 막 이렇게 뭐 출마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심기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지금 그러니까 친박을 만나고 오면 뭔가 출마를 할 것처럼 보이고, 예. 또 다른 관료들을 만나고 오면 또 안 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서 기자들이 굉장히 그 힘들었어요. 총리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분명히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저하여튼 중요한 거는 황 총리가 출마를 접은 것은 저는 가장 관료다운 발상이다. 관료다운 발상이다. 예, 정치인답지 정치인처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마를 접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그 사임 입장을 반려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자기 책임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기 책임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았을 때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컨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단위에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청와대를 지켜라.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안이 여전히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어떤 문지기 역할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막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저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나오고 많은 또 그 율사들도 그 법조계 인사들도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행도로 결심을 해라. 결단을 해라. 압수수색 영장 이제 특검이 들어갔을 때. 근데 그때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려의 책임을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경호실장으로 돌렸죠. 근데 그게 그때도 이제 본인에게는 허용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권한을 가진 것은 자기는 감독할 권한만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한 부분을 내가 뭐라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이제 상황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경호하기 위해서 경호실장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고 누구를 비서를 업무를 보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어야 할까요? 지금 안 맞는 얘기인데도 지금 저 기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는 앞으로 그런 모습을 과연 보인다면 실제로 압수수색 같은 걸 거부하고 그런다면 이 대선 불출마가 단순히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박 전 대통령을 사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호위무사.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오늘 유감스럽게도 법무부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증거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주위 사람들도 구속돼 있고 증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큰 의미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법무부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 상황에서는 그 얘기가 맞아요. 예. 압수수색은 초기에 모르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쯤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 어차피 파기되고 없지 않을까? 파기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기각 예상했잖아요. 이게 인용될 거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옮겨갈 집도 준비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 서류들도 아직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서류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봐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재임 기간 동안 만들어진 문서가 몇 건이나 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980만 건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1000만 건이 넘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파쇄 못해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틀림없이 의미가 있다. 압수수색은. 예, 하나 더. 실질적으로 그 21일 9시 30분까지 소환 통보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개인이 또 막혀서 거기서 힘 빼지 말고 충분히 5일 있다가 그러니까 탄핵된 지 5일 만에 그 소환 날짜를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환 날짜까지 6일, 11일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별로 압수수색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압수수색 안 해도 지금 증거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 빼지 않으려고 압수수색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병행해서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해서 남아있는 가능성을 찾는 부분하고 예. 여전히 다른 게 아니라 특검에서는 의료법 위반까지 적용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한테 그렇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전자결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7시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그럴 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그게 본인이
1월에 대국민 담화할 때 기자회견 같이 하는 뭐 기자들 모아갖고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뭐 보고서를 이만큼 결제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끝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원래는 그 보고서가 다 전자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결제할 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님, 보충 아이고.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사 얘기는요 우리가 2부에서 또 해야 돼. 아니, 요 예.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는 무조건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을 했다면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박근혜 구속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거잖아요. 근데 청와대 들어가 봤더니 파쇄기로 다 부쉈더라, 문서를 없앴더라. 그것만으로도 이것은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상하다는 거고. 정 의원님, 네. 황교안 총리가 네.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홍준표 이제 네. 뭐 아까 자유한국당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데 뭐 본인들은 또 그거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홍준표 지사한테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거든요.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수혜를 받는 후보는 누구 같으세요? 당연히 홍준표죠. 홍준표. 네. 그리고 홍준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가장 걸맞는 후보입니다. 홍준표 지사라고 불러야겠는데 우리 또 감옥 가기 싫으면 홍지사. 홍지사. 네, 이름까지 볼 필요. 가장 막무가내 떼쓰고 어거지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유한국당하고 가장 어울리는 자유한국당 정체성이 가장 맞는 후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홍 지사가 홍준표 지사를 응원합니다. 예, 그건 저도 응원해요. 홍 지사가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좀 올랐고 네. 뭐 2배로 뛰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른바 삼청대에 계신 분들 친박 의원도 한 8명쯤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양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어떤 의원한테는 개라고도 했어요. 개는 안 돼 이렇게. 개는 안 돼. 네. 거기서 개가 dead person이 아니라 독이다. 독이 아니고 예. 그 아이의 줄임말. 그렇게까지 자,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양박이라고 비판을 받은 그분들이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류 중에 주류인데 그분들이 홍준표 지사를 지지할까요? 오늘 홍 지사가 이런 얘기했죠. 그 무슨 8인방 그리고 자택 호위무사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핵심 지지층들의 지지를 흡수해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는 안 된다 그 이렇게 아이는 얘기했어요. 장윤성 기자님, 예. 윤 전추 행정관 지금 청와대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인데 연차를 내고 지금 계속 그 이른바 자택 정치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삼청대 정치라고 네, 그러세요. 삼청대 정치에 동원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최순실 씨가 그동안 뭐 이를테면 뭐 무슨 반찬부터 시작해서 김치에다 나르고 그다음에 옷 입는 거 그다음에 가구 뭐 이런 걸 전체를 다 관리를 했는데 나요, 배고파서.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영선 그다음에 윤전추 두 행정관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저는 청와대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예, 청와대 그리고 언제까지 연차를 내겠어요? 그러니까요. 연차 다 쓰고 또 뭐 휴직계 내고. 휴직계 내고 이러면 정말 그건 국민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요. 급여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3급 공무원입니다. 3급 공무원. 그러니까 너무 9급 부러운 표정 같아. 부러워요. 부러우면 치는 예,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예컨대 9급 공무원에서 출발해서 3급 공무원 가지도 못하지만 5급 행정관이 3급 가려면 되게 어려울걸요. 7급 가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15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윤정추 행정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죠. 양 변호사님 참 이 자택 정치 그 이제 우리가 사저라 그러니까 고재열 기자가 그랬잖아요. 관저와 사저가 구분되는 건데 지금 관저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저냐 그냥 자택이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바른정당에서 받아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집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예, 집 정치. 집 정치. 예, 삼청대 정치인데 안봉근 그 비서관 비서관 예. 이재만 비서관은 지금 코빼기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안봉근 비서관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기사가 고지서. 나온 게 예. 통신여권 고지서가 예. 박 전 대통령 집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참 희한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보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비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는 그것만큼 중요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그 통신요금 단순히 돈 내는 게 아니라 내 전화번호가 있는 거고 요즘 전화번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결제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통신사에서도 그 안에 자기 이용 내역, 서비스 내역 다 들어가니까 꼭 본인에게만 보내주고 있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거기 들어가 있었나요 혹시 미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얘기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워낙 특검에서 이미 밝혔듯이 박 전 대통령이 참여폰을 썼다. 특검에서 밝혔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헌재 가서도. 그럼 혹시라도 안봉근 비서관 이름으로도 개통을 한 게 아니냐. 차명폰이.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영선 행정관이 자신의 이제 군대 후배가 운영하는 부천에 있는 통신 그 대리점에서 뭐 이영선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줬다라고 하는데 예. 그중에 안봉근 비서관 이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정청래 의원님, 그 지금 이제 그 이른바 그 자택 집으로 해주세요. 자택에 자택은 무슨 자택이야? 벽에 아 50억짜리예요. 벽에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네. 거기다 지지글 써놓고 네. 벽에다 손대고 통성기도 하고 그거 보셨죠 TV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게 그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이들한테 뭐 태극기 나눠주고 앞으로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선거 잘해야 된다. 아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래갖고 학부모님들이 경찰에다 탄원서를 냈어요. 이거 아이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근데 경찰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큰 문제 없어요 이제 앞으로 바로 해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했어요? 아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집에서 예. 장기농성을 벌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만간 거처를 옮길 것 같아요. 의왕시 쪽으로. 의왕시. 예. 네. 그래서 그쪽으로 안 옮길 이유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 안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을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허. 이번 헌법 탄핵 선고 심판의 핵심 조항이 헌법 7조고요. 공무원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이거 위반했고 이 헌법에 근거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제1조 목적을 그대로 다 위반했어요. 그리고 헌법 11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거든요. 그리고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아요. 11조 2항에 보면. 그러면 박근혜 민간인에 대해서 못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보통 조폭도요. 밑에 사람을 봐주고 주범을 잡아넣습니다. 변호사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종범들은 다 구성돼 있잖아요. 안종범, 김종 뭐 이런 종범들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예. 종과 종범인. 그렇죠. 예. 그러면 주범은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죠. 이게 법의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예.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데 저는 세계 최초로 또 제가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 어허. 그거 구속시킬 거다. 저는 영장을 쳐야 된다 이렇게. 예. 그 국민 90%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10%가 다 모여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본격 시대 보는 분들이 국민의 90%가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그건 알겠습니다. 결국 그날 당일 예, 21일 9시 30분. 예, 9시 30분 어떻게 에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나가서 어떤 식의 자세를 취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겁니다. 나갈 것 같아요? 예, 나가긴 나가야죠. 저는 나갈 어허. 것으로 보이고 일단 변호인단들에서도 이번까지 안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일이라는 여유를 준 것 자체가 최대한 가능하면 준비할 준비 다 주고 다른 뭐 변명의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길게 준 거거든요. 변호사님 예.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포토라인에서요. 포토라인에 딱 섰어요. 예,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겠죠. 장윤성 기자 잠시 제가 사유를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말은 당황하셨어요. 정몽주 의원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정보주의 조용히 하세요. 당황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할 것 그러니까 그 같아요? 방송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마무리만 좀 그런데- 지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기 마무리만 바랍니다. 지을게요. 네. 그날 이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 모르쇠로 일관을 할 것이냐라면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고 오히려 저는 구속이 안 되더라도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은 억울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일탈이었고 내 의지 자체는 이제 정말 선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로 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선한 목적이었다라고 아, 포토라인에 서서 아니요. 검찰 아, 수사 받는 과정에서. 수사 받는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다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범이잖아요. 수사 예. 처음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종의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술술술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검찰 수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네. 예. 저는 예측합니다. 추상어를 사용할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수사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변호사들도 아마 그렇게 조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이렇게 얘기해라. 예.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장윤선 기자님. 저는 웃을 것 같아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장 기자님. 너무 환하게 그렇게 웃는 웃잖아. 거야? 그렇게? 아니 장윤선처럼? 너무 환하게 웃으시잖아요. 장 기자님.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웃어가지고. 지금 1년 지났거든요. 네, 그 전에도 취재를 좀 했었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 네. 1년 만에 저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그러니까.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국회- 빨리 안행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국회 밖에 있는 한 저는 더 심하게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아니 겁니다. 21일 날 네. 9시 30분에 출두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으로 보는 사람도 꽤 있던데. 예, 이유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거나 뭐 어디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오늘은 나갈 심신쇠약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안 나갈 명분을 만들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이를테면 검찰의 체포영장을 받고 끌려가는 모습을 만들어서 박해받는 강제 정치인. 구인. 예. 네, 강제 그래서 저는 앞서 이제 그 왜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집 앞에 그 박사모 회원들을 그 보내지 않고 경찰이 그냥 방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와대 경호실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집 안에서 경호를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예. 체포가 될 때 이분들하고 경찰 혹은 검찰 수사관들이 맞닥뜨려서 싸우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요. 몸싸움 이런 거. 그럴 때 뭔가 필요하죠. 이 전선을 좀 만들고 태극기도 흔들고 이럴 만한 일종의 동원 부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박사모가 하도록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좀 들고요. 결국에는 박해받는 정치인의 모델을 만들어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이번 뒤에 대선도. 있을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 예. 극우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나쁜 박근혜를 세력. 지지하는 친박 세력을 최대한 모아서 할 수 있을 만큼 동원을 해보자 이런 정치적 예. 계산이 깔려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번에 21일 날 9시 30분에 만약 출두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뭐 출두하게 되면 뭐 포토라인에서 무슨 메시지 할 건지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하면 되는 거고 분석을 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만약 안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일반 피해자들도 뭐 2번, 3번 정도가 상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3번이 넘죠. 검찰, 특검 다 거부했잖아요. 예. 이미 검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또 아까 장 기자가 잘 지적하셨다시피 웃었잖아요. 괜히 들어가는 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도 지금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반드시 응하겠다고 해놓고도 안 나와버리면 검찰도 영장을 발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 상황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한 그 번에 걸쳐서 바로 구속영장을 친다? 체포영장. 체포영장. 예, 그건 소환이니까. 소환이니까. 소환이고 거기서는 뭐 체포해 가는 과정에서는 영장 발부됐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순순하게 나오면 굳이 예. 집행 안 해도 되거든요. 영장만 발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아마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예.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님. 이른바 이제 친박 8명의 의원, 자유한국당, 그다음 홍준표 요 얘기를 좀 잠깐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수 진영의 후보 구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판은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그래서 다자구도. 예, 그래서 예. 5명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몇몇 제3지대 지금 뭐 개헌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예. 이것도 후보 단위로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알량 낮은 지지의 후보라도 서로 욕심이 있거든요. 이 가치로 뭉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자구도로 치러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스러운 사람이 후보가 되겠죠.
예. 장 기자님, 네. 금, 토, 일, 월. 그죠? 앞으로 그 4일, 5일 남았습니다. 네. 5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삼청대의 대응과 준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내부에서는 기민한 논의가 있겠지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바깥으로 높다 저런 건 표출됐잖아요. 생각합니다. 토니앤가이 정원장 출입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드나들기 때문에 어떻게 네. 막을래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에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하는 여성들의 표징 같은 거예요. 50대 특히 여성 숱없는 여성들이 헤어롤 많이 말고 그러시는데 스스로 머리를 못해서 매일 그 미장원 사람들이 미용사가 들어가서 머리를 해주고 꼭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사실 범상치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무슨 정치적 액션이 나올 거다라고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그건 같아요. 아니고 예. 예, 그 안에서 그래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불구속을 위한 조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세를 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골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 주신 여러분들 의견처럼 구속 수사는 피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정 그 불복과 그다음 자택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방송 성공하길 바라고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괜히 왔네. 양절 변호사님, 앞으로도 우리 품격 시대 천회 특집에 꼭 나와주시고요. 예. 자,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또 진행하는 정봉재 품격 시대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 시작하는데 지금 이 상암동 스튜디오에는 약 한 60만 정도의 촛불 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 100회 특집 상암동 공개홀에서 TBS 공개홀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 주제는요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아직도 불복하고 있고 21일 9시 30분에 소환 통보를 했지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국민들의 견해도 양쪽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오셨네. 옷은 깔끔하게 입어요. 그래요. 목욕을 하나요? 성격이 좀 깔끔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 성격도 엄청 까칠하더만 깔끔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최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하고 다른 방송 그 녹음하는 날인데 이것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벌려가지고. 아니 누가 정봉주 품격시대 100회를 기념한다고 자기 혼자 하시면 되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십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시민 예, 여러분.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패널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니, 다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기다리면서. 예, 그냥 온 거예요? 예? 이 아니 축하해 주려고 내가 온 게 볼 때 아니고? 이걸 하자고 할 사람은 정봉주 씨밖에 없다. 그랬더니 자, 헌재 특검 전문 변호사 이제 물 빠졌죠? 노영희 변호사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광화문에 두 분 다 광화문에 몇 번 나오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님 몇 번 나오셨나요? 저 한 4번? 5번? 그런 것 같은데요.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한 3-4번 나간 것 같은데. 예, 님을 위한 행진곡 이제 다 배웠어요? 원래 제가 잘 부릅니다. 근데 싫어해서 그렇지. 그걸 불러. 언니들이 강요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87학번이거든요. 우리 때 많이 불렀었거든요. 예. 근데 그 노래 싫어해요? 아니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너무 많이 불렀고 진짜 좀 물렸다. 네, 좀 그렇죠. 그 말씀한 것 때문에 댓글에서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저 아니요. 못 봤는데. 못 봤어요, 저도. 자, 고 기자님, 네. 검찰 수사 뭐가 좀 그 법무부에서 온 이상고 일부에서는 잠깐 말씀을 했는데 네. 압수수색 필요 없다. 예. 저는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예. 검찰이 쉽게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3가지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예. 이 세 축 중에 박근혜만 잡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의 프레임은 뇌물죄 프레임이고 그럼 이제 쌍방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때 했던 것은 이제 직권남용과 강요 그쪽 프레임이었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 인용된 저 프레임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래서 뇌물죄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제 직권남용과 강요 프레임으로 그렇게 가면은 그러면 이제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면죄부를 주고. 줄 확률이 어허. 높고 그다음에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저는 미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 수뇌부 특히 검찰총장까지 통화 내역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때릴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력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 타겟으로 하고 네. 우병우하고 이재용은 살짝 하는 척만 하고 넘어갈 것이다. 예, 제 생각 그렇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예, 저보고 얘기하지 말고 마이크 보고 얘기하세요.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왜 나오셨어요, 그럼? 저는 그 검찰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왜냐하면은요.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찰 내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이고 군사상 기밀보호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황대행이 나는 소관이 아니다. 여기는 예.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났다라고 해서 갑자기 압수수색해야 될 장소의 그 군사상 기밀보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공무상 비밀이 있는 곳이 갑자기 공무상 비밀이 없는 곳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이전에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태도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다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기존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고 그 맥락에서 그 비서실장이라던가 뭐 경호실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청와대는 계속해서 거부할 것이고 그게 바뀐 프레임이 하나도 없어요. 어허.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데 그 모양새 빠지게 그걸 또 하냐.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걸 거부하니까 청와대가 나쁘다 이런 프레임은 할 수 있겠지만은 검찰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원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힘 빠진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삼성동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그 집을 비워놨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최순실 씨가 이미 그 집에서 무언가를 다 들고 나갔어요. 그렇다면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날 저녁 7시에 그 관저에서 나오면서 뭔가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들고 나왔을까? 또 이미 그 파쇄기가 26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저희가 잠깐 그 짚어본 것도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지금 해설한 거하고 좀 비슷한 궤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압수수색 안 되면 이것도 수사에 차질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소환하는 것도 진짜 이게 뭐 좀 맥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보다는 건너뛰고 예를 들어 그 출국 금지 압수수색을 건너뛰고 직접 소환할 정도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제 그렇게 봤는데 최 변호사님, 예. 실질적으로 아직도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은 예. 당일날 특검이 인용될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믿어지지 않지만 그랬다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안 믿어지세요? 전 믿어지던데요. 아니 이제 그분의 됨됨이를 알고 나면은 믿는 수밖에 없지만 예. 그래도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만 있더라도 그거 당연히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은 아니에요. 유치원쯤 되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5단 K까지 준비했대잖아요. 아니 그러게요. 아무리 주변에 무슨 십상시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정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방송 심의 안 걸립니까? 아니 뭐 제가 뭘 아니요. 누구를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기 기방한 사장님- 것도 아니고. 사장님께서 심의를 하시는데 퇴근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예. 아니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견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알만하신 분이 왜 괜찮아요. 그러세요? 두 분이 다른 방송 가서 싸우시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 전 대통령의 논리 이거예요. 난 받은 거 없다. 예. 한 푼도 내 받은 게 없는데 그러면서 전체 나는 역겹다, 억울하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것은 부인 아닙니까? 혐의를 부인하는 건데 예, 그럼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 어쨌든 뭐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받든지 강제 구인하든지 해갖고 오긴 올 건데 예.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예. 그걸 뭐 제가 보기에는 출석을 할 것 같고요. 아 11일 9시 30분에 출석할 것 같다. 뭐 굳이 끌려가는 모습까지 21일, 그렇게, 예. 보일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그런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면은 사실은 연출할 수 있는 순간이 저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갈 때 예. 삼성동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웃으면서 손 들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좀 눈물 짓고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동정심에 불을 붙여놓고 예. 그러고 나중에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다음에 예. 지지자들의 결집을 뭐 유도하는 생각을 먼저 짰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 이분은 어쨌거나 하여튼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잘 인정을 못 하시는 분이고 예.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어쨌거나 계속 우아하게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뭐 굳이 그렇게 험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변호인들도 이제는 사실 파면이 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무슨 뭐 그 과거 헌법재판소 심판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예. 그렇게 무모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변호인들 무모한 모습을 입장에서도 보인 분들은 일단 또 다 빠졌죠. 그러게요. 또 그분들을 배제하셔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저 최재경 변호사께서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변호인으로서 어떤 그 역할만 하면 되지 또 드러나게 욕먹는 일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 예. 또 그렇게 권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법리 싸움으로 갈 것 같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죠. 예. 법리 싸움을 하든 또 뭐 선처를 구하는 모습으로 좀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든 해서 예.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야지 앞으로도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저렇게 막 웃고 다니고 손 흔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90%의 국민들이 무슨 바보라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무고한 겁니까 그러면 아무 혐의도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네. 대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니요, 이 얘기는 끝났고 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저만 바라보고 얘기하세요.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97, 8%가 법무부를 안 갔다 와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1, 2% 정도가 이렇게 그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요? 저만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검찰에 들어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입회하는데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같이 상담하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진술하는 줄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그 규칙에 보면은 예. 이제 그 옆에 앉아 있을 정도 내지는 그렇죠.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한두 마디 정도 조언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수사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하고 의논한 다음에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혼자 얘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무척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요, 검사가 담당했던 검사가 조서를 갖고 부장검사한테 승인을 부장검사가 하면 이제 검사한테 결재 받을 때 이게 뭘 조사한 거니?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답하세요 이제 이거는. 일단 수사할 때 가장 난감한 사람이 확신범이거든요. 아하. 확신범은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당신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의 적은 막 펼쳐요. 근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확신범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분은 이제 말이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정말 이그저 아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더더군다나 그 되게 선문답을 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뭐뭐뭐 맞습니까? 이제 약간 그러면 좀 뜸을 들이시다가 배시시 웃으시면서 아유 아니죠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증거를 들이대면서 예.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 정말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계실 거 난감한 표정으로 그러면 거기 조서에 적어요. 뭐라고 적냐면
피의자 묵묵부답하다, 고개를 떨구다 30초 이렇게 써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쓰일 가능성도 좀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번에 아마 705호실이 중앙지검에 있는 705호실 영상 녹화실이거든요. 영상 녹화실에서는 영상이 모든 게 다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되게 좋은 데서 사실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상 녹화실은 그런 시설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가 다 녹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 모습이 모두 적나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예. 뭐 정말 박 전 대통령이 대답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구절 기자님, 네. 파쇄기 26대 예. 뭐라고 답변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이제 뭐 낡은 거 정기적인 교체한다. 이제 예. 교체 시기라고 그러는데 그 상당히 공교롭게도 교체한 것을 보면은 9월 27일에 세 단기를 이제 2대. 예. 이것은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그 비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전인데 10월부터 보면 JTBC에서 최순실 국정 개입 보도를 한 10월 24일 다음 날인 10월 25일 6대를 구입했고요. 어허. 그리고 검찰이 최순실 씨를 구속한 게 11월 3일이고 11월 4일에 박 전 대통령이 2차 담화를 발표했는데 7일 날 6대. 그리고 1월 10일 날 특검이 제2 최순실 태블릿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다음 1월 11일 날 또 6대. 그리고 2월 1일 날 이때가 또 중요한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특검이 그때 또 2월 2일 날 6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상으로 봐서는 참 공교롭게도 목적을 누구나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서를 지워버리려고 그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뭐 충분히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 시점에 구입을 했다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예.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제정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취지를 왜 그 법을 만들었냐 그리고 확인을 해봤더니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다 파기해버리고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흔적도 안 남기고 혹시 잘못된 일을 했으면은 잘못된 대로 좀 밝혀내고 잘한 것은 잘 계승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 예. 그런데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자료는 전자 기록화해야 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자 기록화했으면 전자 기록을 해놓고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프린트해서 보고 프린트한 거를 파쇄를 시켰다고 할지라도 전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설사 지우면 포렌식 기법으로 찾아내면 될 거고. 근데 만약에 하드 디스크를 파괴해버리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그분 스타일이 그 기록 시스템 뭐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법도 만들고 당신 스스로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청와대 전자결제 시스템부터 다 관여해서 그걸 정비를 해놓고 마지막에 인수인계 매뉴얼까지 그렇게 끝나는 날까지 독촉을 해서 비서관실에서 다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입성한 이명박 정권이 맨 처음에 한 일이 그거 없애는 일이었잖아요. 매뉴얼을 어디다 갖다 처박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어렵게 구축해 놓은 거 뭐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푸네 뭐라고 또 그때 나중에 거짓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만은 그거 없애는 걸 했었고 이명박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때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게 된 단어 중에 디가우징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민간인 사찰 사건 하고 나서 증거 없애느라고 디가우징하고 예, 지워버리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이미 다 청와대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 관련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 증거인멸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록 보존이나 기록 전수, 뭐 시스템 이식 이런 거에 관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기록 파쇄, 증거인멸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발전시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해놓은 이유는 굳이 여러 사람들이 기록물을 나중에 또 다시 뭐 찾아가지고 일련번호 매기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렇죠.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 관련자들 다 이름 적게 하고 나중에 시스템으로 엔터 한 번만 누르면 쫙 뜨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였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뭔가 이게 구린돼 있는 사람들은 투명한 게 되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냥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것도
프린터로 출력을 한 다음에 파쇄하는 시스템으로 갔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었죠. 예, 그리고 그런 제보가 많이 있었죠. 그럼요. 예.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노 대통령 시절에 이관했던 대통령 기록물의 어떤 양이나 숫자보다 절대 숫자만으로 해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5분의 1이라 그랬던가 10분의 1이라 그랬던가 하여튼 굉장히 적었고 예. 아주 막 이관된 숫자가 그다음에 그 기록물의 질을 봐도 뭐 정책 결정에 관한 중요한 순간이 담겨 있는 그런 기록물들은 별로 많이 보이지 않고 그냥 무슨 시쳇말로 뭐 청와대 식당 메뉴 같은 거 그런 수준의 기록물들이 많이 넘어갔다. 볼펜을 몇 개 사용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또 그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 기자님 말씀처럼 그 중요한 시점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다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 증거 인멸하는 짓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안에도 다 뭐 사법기관 출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없앴을 가능성에 대한 예. 어떤 의심은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기록물을 하여튼 대하는 자세나 태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좀 예, 노영 변호사님, 이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만약에 이제 전제가 증거를 어떻게든 좀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파쇄기가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기 다음 이렇게 되니까 무척 의혹이 많은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다 일목요연하게 이건 없애고 이건 남겨두고 이건 없애고 이거 판단이 잘 안 되는 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모르죠, 그건 제가. 예. 아니 제 생각이 그래요. 뭐 답변 안 하시면 감옥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 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자료를 만약에 인멸을 하거나 지워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진두지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안정범 전 수석이 사실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예.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특히 그런 수법을 알려준 사람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던가 아니면 우병우 전 수석일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그 이번에 그 특검에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사실 이제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증거를 없애라고 했는데 그 일부 직원들이 그것들을 없애지 않고 놔뒀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죠. 문체부 제보가 제일 많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서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이거 지우라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었다는 그 증거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없애라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의 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양반 좀 보고 싶은데. 예, 좀 언론에서 좀 사라졌어요. 예. 뭐 다시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이벤트 보고 싶다 우병우. 애정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우리는 앞뒤가 똑같은 게 좋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섭섭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웃었잖아요. 예. 그 대목에 이렇게 기자들이 좀 정치인들 놀릴 때 그런 농담해요. 여의도에 번개가 치면은 웃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아시죠? 예. 정치인하고 연예인이 있는데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플래시 터지는 줄 알고. 플래시가 터지면 이건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는다고. 예, 자연 반사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다음 날 김평우 변호사가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예. 거기서 이번에 이제 이 검찰 수사로 갔을 때 한 가지 대목은 좀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가서는 이번 이제 재판에서는 그게 좀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변호사들은 떨궈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재판에 임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 정도는 또 뒤로 물러설 수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했던 걸 보면은 국민들이 원했던 수준은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는 한 단계 후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엮인 것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제 그런 프레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보다는 한 단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를 들어가면 아주 기술적으로 이 바로 검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간단하게 증명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그런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한 단계 정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가고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의 이제 입장을 가는 이제 그런 그 맥락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합의 있어서 그래서 이제 21일 날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이제 뭐 하는 거에서 그런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사 받을 때요. 예.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A는 B였습니다. 이건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는 그게 예. 아니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리고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 미르케이 예, 스포츠였다는 예. 좋은 뜻으로 선의로 돈이 모였고 나는 한 푼도 먹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일관된 논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모금이 있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순실과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예. 나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그거는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결과론적으로 이제 법리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마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대통령 변호인단들하고 지금 특검에서 원래 만들어 놓았던 질문이 2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원래 검찰 특수본에서 일기 때 원래 만들어 놨던 그 질문들도 질문이. 100개가 넘어요. 서면으로 할 가능성이 대비해서 만들어놨던 예, 예.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예상 질문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우리 변호인사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변호인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미리 아마 연습을 시킬 거예요. 예. 우병우 전 수석도 그런 식으로 했었었고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세요. 다만 당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연습을 시키려고 시도는 해보겠지만 근데 결국 포기하고 아니 정말 진심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 저도 그 이렇게 양반-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두 분 사시 패스한 변호사들이거든요. 여기 잘 나가는 기자고 저야 뭐 이제 좀 이게 전 이 오늘 문장을 이걸 외우려는데 5문장을 못 외워갖고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실 때 저도 지금 최강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나름이에요. 그분들 서강대 수석도 하셨는데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거는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시도는 변호사라면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시도는 해보겠지만 저는 결국은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 노영희 그 변호사님과 고지열 기자는 유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이 깊지만 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우병우 수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뭐 5명 참고인 지금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아마도 지금 조용히 사실은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아하.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는 기존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요약하는 식으로 저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무슨 뭐 압수수색이 현 시점에서 필요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편하고 쉽게 가겠다,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제일 큰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이고 뭐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그런 어느 정도 생각이 했어야지 그 말이 가능한 것이지. 두 번째 전제가 없이 그냥 압수수색이 현 시점에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냥 수사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놓은 거에다가 이제 재벌 수사 빠졌던 것만 몇 가지 더 보완하면 충분히 기존의 공소사실이나 공소사실 유지하는 거는 뭐 어려움이 없고 이제 예. 오로지 뇌물죄냐 강요죄냐 뭐 이런 법리 검토 부분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그렇겠죠.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그 외에 나머지 범죄들도 뭐 찾기로 시작하면 많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나 또 뭐 잔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일종의 정치적인 반발을 또 걱정하니까 적정 그런 선에서 지금 내부 정리를 어느 정도 해가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국민들 앞에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지금 넘겨받아가지고 2주가 넘었는데 그 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한 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날짜 정해서 알려준 거하고.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저것들은 진짜로 역시 필요가 없구나. 아하. 저거 2천 명이나 있는데 20명짜리 특검도 그렇게 정말 밤낮 없이 해가지고 저기를
기록을 무슨 뭐 1톤 트럭으로 몇 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2,000명이 모여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무슨 광고 카피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는 그냥 뭐 더 신속하게 망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회하려면 제가 보기에 소재는 아이템은 저기 뭐야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하고 우병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새로운 소재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 아니면 국민들이 누가 그걸 인정을 해주냐고요. 아니면 뭐 정윤회 씨를 건드리거나. 근데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뭘 이렇게 흘리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우병우 씨라고 봐야죠. 그 전에 이제 변호사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선임계 내고 뭐 사건 안 한 거는 지금도 검사들이 많이 얘기하더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부 공무원들만 무슨 과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서 한을 품고 무슨 자료를 축적해 놨던 게 아니라 온데 정부 부처에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여 안 한 인사가 잘 없다니까요. 그런 데서 들어온 제보도 예. 그때 막 찍어내고 무슨 막 강제로 몰아내고 이래가지고 한 맺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분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제보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수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 기자님, 네. 우병우 지금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압수수색 안 하겠다. 예. 21일 9시 30분 이 두 개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흘러나오는 기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참고인 소환은 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면피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고인 소환을 해서 의미 있는 부분이 나왔다면 어떻게든 흘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병우에 대한 텐션을 만들어주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몰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갑자기 참고인 5명을 조사했다는 그런 말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특검이 이 연장 안 해줬을 때 예. 그때 특검 2기, 특검 연장, 특검법 다시 만드는 그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뭐 황교안 대행에 대한 이 탄핵도 얘기가 나오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다시 그런 군부를 떼야지 그래야지 검찰이 그나마 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때 이제 특검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재청구하면 구속영장 재청구하면 100% 받을 자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연장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특수본에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댔다고 치더라도 특검에서 일정 정도 증거를 좀 찾았을 텐데 그럼 특수본이 다시 2기 특수본 2기가 넘겨받아서 그분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특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특검에서? 겉으로 말을 예. 못하고 있을 뿐이고 많이 찾았는데 그 찾은 증거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그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분들이 많아서 예. 그거를 이제 겉으로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지금 말하는 그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 기각시킬 때 본인이 증거 자료를 많이 냈거든요. 그렇죠. 그때 진술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지금 검찰이 이제 나가기는 두 가지죠. 그냥 어차피 창피 당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창피 당하자, 모렴치를 나가자. 이게 하나가 있는 손대지 말자. 거고. 아. 예. 어차피 뭐 욕 먹었는데. 예.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 기회에 한번 좀 분골쇄신해서 뭔가 보여주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검찰은 좀 아시겠지만은 한 번 또 버리면 끝까지 버려요. 되게 잔인하게. 그래서 우병우를 버릴 수도 있겠다.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기류가 그래.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양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쪽으로. 그건 안 돼요. 그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함부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아니 노 변호사님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제 뉘앙스를 잘 듣고 대답을 한번 예. 잘 생각해 보셔요. 진짜 오늘 이 조사에 그렇게 응할 겁니까? 노 변호사님은 미래가 있는 분이니까 좀 이렇게 정리해서 최근에 이제 뭐 말씀하셔야 되고. 대충 인생이 좀 정리될 때가 됐으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이. 저는 이 품격 시대 100회만 끝나면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천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천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천회 절대 못 합니다. 이거 제가 장담하지만 천회를 못 할 겁니다. 예. 자, 우병우.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아까도 저는 검찰이 결국 생색내려면 아이템이 우병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그렇죠. 측면에서 네. 뭐가 있냐면요. 현재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수뇌부는 뭘 제일 걱정할까요? 지금 검찰 수뇌부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내가 이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를 제일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소위 부장검사급 이하 중간 간부들, 소위 미래가 있는 검사들은 뭘 제일 걱정할까요? 그 사람들은 검찰 조직이 앞으로도 이 힘을 가지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를 제일 많이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간의 검찰이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서 조직이 움직여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수뇌부 때문에 조직이 타격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총장을 잡아먹는 조직입니다. 그런 예. 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장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신망을 얻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김수남 그리고 총장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우병우 수석 때문에 총장이 됐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안팎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반 고민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분 고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수사를 하는 쪽에서는 자기들의 장래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찰에서 은근히 흘리고 있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당연히 국민적인 열망이 있기 때문에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때 말하는 논리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경찰을 어떻게 믿어? 예를 들면. 예. 그다음에 검사 아니면 이걸 누가 해?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보다 능력 있는 데가 누가 있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왔었어요. 예. 그런 논리를 구사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저지른 일을 알기 때문에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예, 그렇게 예전처럼 우리보다 똑똑한 데가 어디서 이 말을 못해요. 지금 보니까 그걸 못하고 가장 그나마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내세우는 게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 자 특검을 이번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치 권력이 간섭하면서 귀찮게만 하지 않으면 예. 검사 20명만 거기 들어가도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오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정치권이 놔두고 좀 독립시켜주면 우리가 특검보다 100배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은근히 퍼뜨리고 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그리고 그럴싸하잖아요, 얘기가 또. 예. 그냥 들으면. 그런데 특검이 지금 해산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거는 거의 다 해놨고 영장만 다시 청구하면 반드시 발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 영장 청구도 안 하고 못해 또.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구속도 못하면 나중에 국민들한테 특검을 보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너네들은 안 돼. 그거밖에 이제 남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 네. 저는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노영희 변호사님 중간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이 검찰이 특검에서 넘겨온 거에 반만 가지고 쓸 거예요. 반만? 네, 뭐냐면 그게 이제 검찰은 살고 우병우는 죽는 길인데, 그러니까 우병우에 대한 거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박근혜 하나만 죽이는 거로 갈 거라 그랬죠.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그렇게 남의 거 조용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보면 우병우 전 수석한테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이 부분들은 조직 보위와 연관된 부분이고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이나 의경아들 꽃보집 변경 특혜 세월호 수사 외압이나 이런 것들은 예. 개인 비리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아니라 잡범으로 볼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착시 현상을 주는 거죠. 우리가 우병우까지 잡았어. 그런데 검찰 조직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우병우만 죽이는 선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여기까지로 갈게요. 여기까지로. 고지열 기자님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강욱 변호사님한테 말했던 그 검찰 관계자는 승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논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검찰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이 까시네, 정치가 그냥. 아니라 다음 정치 예. 되더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얘기해드리고 두 싶은데 번째.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바뀐다니까요. 좀 있으면. 이해가 있는 애들이 얘기한다니까. 인사가 있어요. 자, 인사가. 싸우는 거는요. 다른 데 가서 싸우시고요. 그다음에 고재혁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예. 잡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검찰 전체 인원의 100분의 1이죠. 1%되는 20명의 특검이 70일 동안 만들어냈던 성과를 보면 검찰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2부 고지열 기자님, 그다음에 최강욱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싸우면 다른 데 가서 하시고요. 네, 세 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현직 의원님들 모시고 대선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5월 9일 장미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여의도 정치권은 지금 분주하고 대선 후보들은 초단위로 쪼개 쓰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미 대선 5월 9일 대선에 대한 전망을 함께 나눠보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스카 요정 하나 만들었고 참 오랫동안 약 잘 파세요. 요정인지 요괴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고생 많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청문회 스타시죠. 촌철살인의 비법으로 청문회를 휘잡고 다니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 방으로 그냥 쫙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제가 오늘 꼭 좀 나오셔라 부탁했고 나오신 장지원 의원님 자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보수 정치인이 이렇게 박수 받는 보수 정치인 봤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지원 의원님께서 그 방송 출연을 무슨 일 때문에 한동안 못 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저희가 그 삼고초려에서 꼭 좀 나와 주십사 해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족 문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아니 정봉주 형님이 사실은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해서 제가 방송 출연한 입장은 아닌데 형님 그 100회 특집에 제가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철회 특집도 나오셔야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늘 화제를 몰고 다니시죠. 일부러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오해십니다. 예, 표창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님께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당내 사정으로 출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당 의원님들만 모셨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당의 당 대표를 모아도 이렇게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냥 이름 부르지 말고 의원님 그러지 말고 대표님 이렇게 부를까요? 당 대표로 나왔으니까요. 자, 김경진 대표님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요새 당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아니 핵심 친박이야 당내에서. 그래요? 예. 당내 박지원 계보 1호 핵심 친박.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아재 개그도 안 되나? 자, 장지원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표창원 대표님 다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불러도 뒤로 불러도 똑같은 표 대표입니다. 네. 아니 여의도 정치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 마음고생 좀 스카유종만 빼놓고 스카유 정도 하셨어요. 마음고생. 하셨어요? 광주에서 공개 장소에서 발언 한번 잘못하셔가지고. 예, 그저 안철수 후보랑 예. 그 양반 좀 띄워주려고 이용조 의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 마련했거든요. 예. 근데 항상 그게 김종배 선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고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 이런 아니 홍준표 그분도 예. 토크 콘서트에서 사고 났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종배 선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청중들하고 같이 있으면 흥분하죠.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을 약간 오버하게 된대요. 그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김 의원님은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겨요. 가만히 있을게. 예, 동의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장지원 의원님이나 표창원 의원님 같은 분들은 좀 이렇게 점잖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김경진 의원님은 사법고시 패스했다고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말판 사기치냐 그러고. 아니 그 얘기가 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예. 저 사람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그 정도 좀 이해해야지. 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을 수만 없죠.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야죠. 네. 국민의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두 분이 지금 치열하잖아요. 손학규 전 일단 지사와. 예. 일단 호떡집에 불렀어요. 예. 이게 정신없어요. 그 경선 일자를 결정 났나요? 결정은 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예.
받아들이니 못 받아들이니 콩알콩알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 쳤어요. 이 기회라도 우리가 갑질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만둬. 아하. 포기해. 예. 그랬더니 다 받아들일 태세예요.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쪽에 워낙 관심이 가 있어서 네.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저희도 관심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경선 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기본으로 채택했는데 예. 누구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예. 여권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지고 선거 현장에 오시면 예. 누구나 투표하실 수 있어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고 더불어민주당 가서 투표하셨던 분도 우리 당에 오셔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 그 선거법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안 걸려요. 아직 그 법이 완전 없으니까. 국민 경선이고 근데요. 제한 없어요. 김경진 의원님, 네. 그 정말 그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왜요? 더불어민주당이 165만인데 네. 170만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될 텐데 예. 완전 국민 경선에서 주민등록 하나만 가서 투표할 수 있는데 네. 10,000명, 2만 명은 어떡해요? 아이, 우리는 아 진짜 진짜 흥행이 아니, 우리는 흥행하려다 그러다가 흥행 진짜 실패하면 어떡해요? 나 진짜 걱정돼요. 아니 장지원 의원님, 정말 걱정돼요. 장지원 의원님 지금 국민의당 걱정해줄 때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을 아니, 해요?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이렇게 디스를 합니까? 아니 장 좀 의원님 살살 갑시다, 형님. 장 의원님 우리도 바른정당 도와줄 테니까 바른정당 우리 좀 도와줘. 아니 우리 목표 500만이야. 저는 진심으로 걱정돼서. 아니 근데 진짜 예. 근데 500만 원은 안 돼.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솔직한 아니, 얘기가 에? 몇 명쯤 올 것 같아요? 489만. 아니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투표할 수 있는데 누가 하나요? 왜 웃어? 안 가면 어떡하냐고요. 아이고 당장에 표창원 의원도 오실 것 같은데. 뭐 주시나요? 가면? 그럼 생각 좀 해보고.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바른정당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짜 이 바른정당 개국 팟캐스트에 제가 출연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맞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저쪽 자유한국당하고 좀 다른 보수의 모습을 정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익을 담당했던 분들이지만 어쨌든 잘못했다고 해갖고 결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보면 짠하시지 않아요? 당 지지도도 그래, 후보들 지지도도 그래, 장제원이 또 가정 문제로 할까 짠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짠하는데 정말- 양복은 짱이네. 제가 오늘 100회 특집이라서 상 주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 바른정당이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죄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수가 새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전략 전술 없고요. 그냥 바른 보수가 이렇게 간다. 뭐 그러다가 사실 선거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한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것이고 평가도 있는 것인데 예. 잘못했으면 정권이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한 자세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요. 사실 저희들이 보수 진영에서는 배신자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50%, 45%까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독주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이 아니잖아요.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또 발전입니다. 건전한 진보도 있는 것이니까 50% 중에 좀 남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잘하면 견눌 좀 해주시고 건전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한 5%라도 좀 떼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아니 장 의원님 짠합니다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왜 이런- 유승민 그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요 사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저기 사이 안 좋은 사람끼리 말도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좀 이렇게 저희들이 다툰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이제 창당을 하면서 저희 탄핵이 끝난 다음에 당을 재정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슴에 담고 있던 모든 걸 한번 털어놓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의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김무성 역할론 또 그동안 후보들이 지지율이 너무 높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탄핵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선 준비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럼 보수 진영의 그라운드에서는 저희 후보들만 뛰었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느냐는 책임론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예. 난상 토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진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봉합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전혀 사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분명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의총 끝나고 손잡으면서 이게-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이게 말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요.
제가 말 잘못했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말 이게 역대 최고의 지지율이에요. 네, 네, 기록적인. 네. 그런데 늘 그렇게 잘 나갈 때 불안하잖아요. 불안합니다. 예. 저희는 계속 불안하고요. 이게 저희들의 온전한 지지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앞서 장재훈 의원님께서 뭐 농담조로 말씀하셨지만 5% 떼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저희들한테 와 있는 분들은 언젠가 떠날 수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보다도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하면 바로바로 떠나실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많이 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 이 겸손 모드 부럽다. 부자 몸살이기 참. 야. 장 의원님 그렇게 오래 갔었어요 거기가. 그죠. 잘했으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20년 30년 정권 못 잡았어요. 이런 모드로 갔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지지 많이 주시면 이런 모드로 가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반면교사. 네. 그래도 전수회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또 아니 잊혀져가는 그 슬픈 과거를.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이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출마를 적었단 말이에요. 출마했어도 안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셔도 안 되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네. 가장 혜택을 보는 쪽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미 그 여론조사로 대충 답이 나온 것 같던데요. 예. 그 긴급히 아마 어디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했고 대체로 지금 홍준표 대부분 지사한테 가고 있죠. 예. 갔다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한테도 좀 가고 있고 예, 홍준표 지사가 아마 3.5%에서 한 7점 몇 프로까지 뛰었죠. 예, 한순간에 그냥 더블로 뛰었고 유승민 가고 안희정, 안철수 대체로 이렇게 왔고 예. 안철수 의원한테도 한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갔더라고요. 세 번째로 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안희정, 안철수 예. 요 세 군데로 나눠서 갔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한테는 거의 안 갔다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수 내부에서는 히어로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강력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를 찾고 있는데 그게 황교안이라고 봤는데 황교안이 포기를 하니까 말이 세고 굉장히 터프하게 나가는 홍준표가 또 다른 히어로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나 싶고 나머지 지금 안희정이나 안철수한테 오신 분들은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를 찾는 대안 세력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황교안을 지지했던 이유가 법조인이고 굉장히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해서 지지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안희정이나 안철수한테 온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일단 사람들- 홍준표 지사가 가장 커다란 덕을 보고 있다. 그렇죠. 손학규 전 지사와 네. 그다음에 안철수 두 분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그렇지 않은가요? 선거 때 되면 다 그렇죠. 뭐 우리 다 선거 치렀던 사람들인데 예. 그 전에는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도 선거 같이 한번 치르고 나면 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안철수 의원께서 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시너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있나요? 있어요. 예. 아 근데 왜 노래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일단 정봉주 의원께서 잘생겨서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기본적으로 싸움이잖아요. 보면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름다운 경선, 서로 화합하고 정책 대결 이걸 얘기를 하지만 실제 선거에 저도 선거를 세 번 치러서 세 번째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하. 예, 선거에 나가면 정말 격렬하고 감정 싸움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는 싸움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 생물학책에 나오는 더 서바이벌 오브 피티스트 최적자의 생존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실현 기회를 부여를 하는 건데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 대표 측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무슨 시너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당원들도 크게 안 늘더라. 그래서 뭐 괜히 그냥 이용만 당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 제가 그쪽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 대표 들어온 것 자체가 최대의 시너지다. 그건 당이 그전에는 안철수 한 명 대 사실은 1대 0.5 정도의 대결 구도였는데 1대1 비슷한 대결 구도가 됐으니 예. 그것만 해도 당이 이렇게 북적북적하면서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 예. 그것만 해도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큰 시너지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워보시라. 지금 본인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못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당의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될 거고
어차피 모든 선거는 동원 선거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완전 국민 경선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얼마만큼 이 경선장으로 끌고 올 수는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양쪽에서 피 터지게 경쟁할 거 아니에요. 서로 끌고 오려고. 그 과정에서 저희 당이 터지기까지 하겠습니까? 뭐 그냥 열심히 땀나게 경쟁. 예. 땀나게 경쟁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당의 외연이 많이 넓어지겠죠. 알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 보니까 판을 좀 한번 흔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개헌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선거 때 개헌에 대해서 같이 투표를 하자. 그런 안을 내놨어요. 그게 당론이고요. 당론.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는 거고 오. 개헌 얘기 나오니까 저도 짠해요. 국민 잘 개헌은요. 국민들이 뜨거운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이것이 공학적 냄새가 좀 나잖아요. 뭔가 안 되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개헌을 통해서 판을 흔들어서 예.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예. 너무 솔직하시다. 아니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조금만 노력하면. 저희들이 정치를 정직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가장 힘든 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드랍을 하고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이 홍준표, 2등이 안희정, 3등이 안철수, 4등이 유승민이에요. 예. 그 표 중에 가장 수혜를 못 받은 게 또 바른정당이에요. 바른정당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선명한 어떤 그런 보수의 생각보다는 어떤 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같고 어떤 때 보면은 더 자유한국당 같고 이런 모습들이 바른정당이 바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헌은 해야 됩니다. 개헌은 해야 되고 사실 이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문제가 첫째는 사람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제도의 문제였잖아요. 사람의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사람을 잘 뽑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 제도 문제, 적폐라는 게 결국은 권력이 집중되는 헌법의 문제였잖아요. 이거 해소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바르게 가야지 공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뭐 3당이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권력 구조 문제를 합의를 내서 개헌을 내는 거 이거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또 150석 이상이라고 밀어붙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좀 그렇죠. 적절치 않다. 그렇죠. 개헌의 가치는 우리가 공유하되 그것이 뭐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의 연대 하나의 고리로 사용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제가 좀 보충해서 예. 저희도 반대하시나요? 개헌? 아니요. 아니 그게 지금 문재인 후보도 개헌을 찬성하고 그렇죠. 있어요. 안철수 의원께서도 안철수도 개헌 찬성. 뭐,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하자. 안철수 의원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하자. 예. 문재인 후보도 내년 지방선거 때 맞습니다. 투표하자. 예.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신뢰의 문제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중에 개헌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임기 말에 지가 모가지가 달랑달랑 하니까 어쨌을까? 네, 어찌했을까? 예. 네, 근데 그 미리 얘기 신호를 줘요. 삐처리하게. 네, 알았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계속 같은 과정이에요. 예. 후보 시절에는 개헌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당선되는 순간 안 하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기억도 안 나네. 전부 그런. 그래서 약속을 하자. 대부분 지금 이게 예. 국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거의 될 확률이 높다고 보잖아요. 현실성으로 저 양반도 똑같지 않을까이 다들 머릿속에.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이 못을 지금 확 하고 이게 뜨거울 때 지금 밀어붙여 보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선거 날까지 해서 해버리자. 이 생각이 강해요. 저 양반은 얼마나 그게 다를까? 되나요? 예? 현실적으로 되나요? 안철수 후보도 반대하잖아요. 아니 나도 안 된다고 보는데 안 된다고 보는데 아니 근데 이런 데 나와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 원내대표들이 그렇게 합의를 한 게 예. 정치 공학적인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반문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정치 공학의 의미나 느낌도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의미 있죠. 정치권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네. 게 근데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건 아니죠. 분명한 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하도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공약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속아오고 했던 이 믿지를 않으니까. 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될 때 밀어붙여보자. 김 의원님, 근데요. 이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김 의원님, 문제는 네. 개헌안 마련하고 추진의 주체는 국회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 대통령 후보자가 말을 뒤집었다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제왕적인 총재식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여당을 그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쥐고 흔드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뜻에 어긋나면
여당이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과반 또 확보를 못하는데 어떻게 3분의 1을 확보하겠어요. 그래서 안 됐던 건데 이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국민의 요구도 다르고 정당들의 상황도 다르고 대통령 후보자의 특성이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생각과 상관없이 정당만 마음에 안 변하면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 마련,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국민투표 가능할 겁니다. 근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네. 당론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하자. 이걸 지금 당론을 확정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 그러니까 퀘스천을 던지고 싶은 건 과연 그 마음 안 변할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안 변하면 안 변해요. 아니 저는 국민의당이 변할까 봐요. 저는 이번에 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방청객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2017년 3월 10일 이전의 정치와 네. 3월 10일 이후의 정치는 1,600만 촛불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요, 완전히 만약 다르죠. 그런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이제 그럼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DJ표 연합도 깨졌는데 DJ표 연합이 뭡니까? 내각제로 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장 의원님은 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킬 것 안 같다. 지킵니다. 안 지키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정 협치의 차원에서 개헌을 그래도 반 문재인 진영에서 개헌을 한번 합의를 해보자. 예. 이것은 절대 나쁜 부분은 아니거든요.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고 권력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를테면 개헌안을 내놓고 뭐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재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외에 어떤 정당들이 개헌을 약속하는 거 이런 것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장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지금 개인 의원이지만 가장 국민의당의 유력한 후보도 문재인 후보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 때 하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 혼자서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럴 때 국회라고 하는 과반수 이사를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네. 개헌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요, 그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충실한 여당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정당은 대통령을 왜 저를 따르고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아마 국정 처음에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데 그렇죠. 참 1년 내에 개헌을 합의하고 나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쉽진 않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외교도 빵점이고 경제도 그렇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새로운 정부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개헌의 얘기가 돌아가게 되면 이게 정치 논리가 또 개입되기 때문에 예. 1년 안에 현실적으로 지방 선거 때 한다? 저는 그렇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최 의원님 이런 네. 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네. 당선되면서 지금 이제 여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현재는 네. 그 4당이 바로 개헌 특위 지금 국회에 있는 것을 네. 조금 더 확대 발전시켜서 네. 대통령 산하에 이걸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 위원회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걸 미리 약속을 해놓으면 지금 뭐 이렇게 불신하는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개헌의 주체가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회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대통령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 약속의 의미는 대통령이 늘 여당의 총재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예. 명확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니까 당이란 것은 사실 집단이기 때문에 책임 묻기가 좀 어려워요. 예. 당신들 당이 개헌하자고 약속해놓고서 왜 안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안 지킨 약속에 대해서 다음 총선 때 묻겠어. 그럼 총선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기억이 예. 또 희미해지고 다른 일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책임 묻기가 어렵죠. 대통령은 너무나 명확하고 개인이고 그래서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 묻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후보에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만약에 지금 정봉주 전 의원님 말씀처럼 4당의 정의당까지 5당의 대표 혹은 뭐 원내 지도부가 함께 합의하고 뭐 국회의장까지 해서 그런 국회 내 개헌 투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 행정부 대통령과 연대해서 그쪽에도 대표자 오고 뭐 이렇게 추진체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확실하게 그거를 진행될 것 지금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요 제가 밝혀야 되지 오늘 않을까요? 이현주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해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통령 후보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언제까지 개헌을 하겠다라는 어떤 합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이현주 의원이 하는데 예. 그냥 합리적 얘기 아닌가. 문재인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확고한
확실한 저도 약속을 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요, 근데 그게 물론 그 약속은 하셨는데 문제는 그 이현주 의원은 개인의 의견인 것이고 당의 목소리는 아니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그 3월 10일 이전과 이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고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정권이 출범하면 적폐청산을 적폐청산되고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하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또 예. 뭐 검찰이나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제대로 잘 될 것이냐. 이건데 이걸 만약에 전 후보가 개헌에 대한 약속을 한 해 만에로 또 넘어가면. 논의가 넘어가 버리면 이건 탄핵 찬반 때문에 그 홍역을 치렀던 우리 사회가 또다시 개헌 찬반으로 또다시 홍역이 될 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똑같은 논리인데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개헌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 또 국정이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 접자라고 얘기를 하면 또 국민들은 그것을 바랄 거거든요. 아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표창원 의원님께서 예. 지금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전 무척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협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네. 당신들만의 그렇죠. 리그를 하지 말고 그렇죠. 협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실제 개헌을 대선 이후의 개헌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또 찬성을 해요. 찬성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합의가 되어 있느냐예요. 권력 구조가 과연 분권형 국회와 의원 집정부제냐 또는 내각제냐 아니면 대통령 4년 중임제냐. 냐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예.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계속 1대1로 문재인과 붙게 되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후보를 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뜻이죠, 그게?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바른정당이나 뭐 이쪽하고는 연대 안 한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죠. 그런 값소? 그런갑다. 아니 일단 예. 후보를 안 내주면 좋지. 무슨 제가 답을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예? 아니 희망상을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아니 정확히는 예. 우리가 그 지방선거라든지 각종 선거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게 특정 정당 출신이 이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사법적인 이게 해서 이게 아웃이 되면 예. 후보 내지 말자라고 공약하는 데들 많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탄핵이 그런- 됐으니 내지 예, 마라. 예, 그런 정신에 비추어 보면 예.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는 것이 부적합하다. 뭐 그런 이제 당위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고, 근데 예. 이제 그거하고 떠나서 실제로 어쨌든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합리적인 국민들이 어쨌든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지를 갈 것이냐, 별로 지지가 안 갈 것이다. 10% 미만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바른정당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당이고 앞으로 잘 발전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도 잘 발전되길 희망을 해요. 근데 바른정당도 이번에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현실적인 득표가 그렇게 많이 모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현실은 그렇죠. 예, 현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 로직은 모르겠는데 대강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중도나 범보수 쪽에서는 될 만한 사람을 미는 이 밴드웨건 효과를 따라간다고 치면 예. 저게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쪽으로는 못 간다. 그러면 그게 가능성 있는 게 국민의당이고 안철수다. 이게 안철수 대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분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분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도 모르지. 그렇죠. 디자인을 잘하시네요. 예. 아니 그런 얘기예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장 드렸어요. 의원님,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개헌 얘기도 사실 어찌 보면 정치공학적인데 정치권에서는 정치공학을 다 비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흔들어서 제3지대에서 그 바른정당도 그랬고 국민의당 그 박지원 대표도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제3지대에서 한번 모여보자. 근데 바른정당의 유력한 후보 유승민 후보는 늘 보수의 후보를 단일화하자. 그럼 자유한국당은 또 단일화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런 거죠. 지금 바른정당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를 잘 놓고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말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피는 우리 문재인 대표 또
정권 교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리드를 하면서 중도 진영 또 조금 더 나가면 중도 보수 진영까지 안희정 지사가 저희들이 가져갈 표를 아주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당은 사실상 안희정 후보가 중도 온건 보수 노선을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는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중도 노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싸그리로 그냥 쌍그리로 갖고 가버리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지지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월 8일입니까? 4월 3일. 아니요, 최종 그 결선 결선 8일. 네. 4월 8일 이후에 결선 투표 가면. 만약에 결선 투표 안 가면 안 가면 4월 그죠? 3일. 그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압도적으로 됐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좀 찬스가 오지 않겠느냐. 아하. 바른정당이 예.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100% 문재인 대표를 가져갔는다. 그러면 그 층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표라면 그거를 동력 삼아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그 중도 세력인 안철수 후보와 단일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것은 공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경제정책 또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헌에 대한 어떤 아젠다 예. 이런 가치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예. 그 함께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저희들이 있다. 한번 해볼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한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자유한국당 합친다면 안철수 후보는 절대로 안 합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달려 있다. 바른정당이 보수 진영과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은 그들과 만약에 함께한다 그러면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드랍을 하면서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사실상의 대권 후보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이들과 함께해서 구구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건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고 안희정 후보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 바른정당으로 와서 바른정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철수 후보도 저희와 같이 안 하겠죠. 예. 그런 어떤 아주 4월 8일 이후에 4월 3일 이후에 상당한 또 한 번의 출렁일 대선 중문은 출렁일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지금 말씀이 꽤 네, 귀에 설득력 들어와요. 있고 합리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근데 두 분이 왜 싸우셨어요? 싸운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우리 정말 표창원 의원은 상임위를 같이 하는데 보면 저하고 생각은 정면으로 틀린 분이에요. 생각과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틀린데 이 정도 파이팅 있는 어떤 이런 분이 참 우리 바른정당에 오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틀리는데 정말 좋은 예.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합니다. 장재훈 친합니다. 의원님은 지금 표창원 의원님을 띄워서 자기가 안고 있는 뭐 문제를 좀 극복을 하려고 하는. 아니 표 의원님 지금 네. 이 말씀이 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지금 양자 대결을 해보면 예. 문재인 후보, 네. 안희정 후보, 네. 이재명 후보 저쪽 보수 진영에 누가 나와도 네. 다 다 더블 이기죠. 스코어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는 이렇게 안 가거든요. 안 가죠. 네. 이게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다시 보수 진영이 재편이 되고 한번 출렁하고 진보 진영도 출렁하고 하면서 거의 뭐 많이 차이가 나봐야 한 55대 45 요쯤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플랜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대한 플랜보단 그런 상황에 대한 걱정을 지금 엄청나게 걱정이, 저희들이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51% 정도를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높은 후보로 보자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31% 수준이거든요. 20% 차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최성 후보 지지층과 그 위에 조금 바른정당에게 아직 정을 주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일단 이쪽에 와 계신 있다고 분들이 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장재훈 의원님 말씀처럼 4월 3일 날 만약에 과반 득표로 해서 끝나거나 혹은 4월 8일 날 결선 투표로 끝이 났을 때 예. 계속 가기 전에 잠깐만 네. 결선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결선으로? 네. 가던 길 계속 가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던 길 계속 가시죠. 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장재훈 의원님께서는 그 상당수가 거의 20%까지 많다면 저희 당을 떠날 것이고 그 중에 상당수는 합리적 보수를 찾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으로 가실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잡아야 거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이 신나게 서로 싸우면서도
헤어지진 않는, 이혼하지는 않는 상태에서의 격렬한 부부싸움 정도로 좀 해피엔딩을 해서 에이 어차피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떠나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여기 남아서 끝까지 가자. 승리의 한번 함성과 기쁨을 나도 누려보자. 요렇게 좀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창원 의원님의 분석을 들어보면 바른정당이 키맨이에요 이번 대선 전국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눈길 주십시오. 아까 이제 그 장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아주 이제 그 홍준표 지사에 따르면 양박, 양아치 친박 여기만 제껴진다면 여기만 제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하고도 일정 정도 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 전에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죠 뭐. 그 이철희 의원 버전으로 말하면 예. 10만이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일단 시간이 짧고 첫째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시간이 굉장히 경선은 언제 끝나죠? 국민의당은 경선이 일정상? 저희 4월 4일이요. 아, 4월 4일이고 본선거 등록이 지금 4월 15, 16일이니까 10한 1, 2일 정도 있는 여유밖에 시간이거든요. 없네. 물론 이제 본선거 들어가서도 뭐 단일화하고 뭐 사퇴할 수는 있겠지만 예. 대체로 본선거 등록 기간까지 본다면 딱 12일 정도 남는 시간이고 12일 안에 그런 역사적인 이 연대라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을 그다음에 것이다. 두 번째는 예. 이게 뭐냐면 선거 다 치러보셔서 알겠지만 표심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 본선거 들어가서 열흘쯤 지나서 사람들이 표심이 결정이 돼요. 큰 물줄기가 그때 드디어 보여요. 예. 본선거 등록 시점만 해도 큰 물줄기가 안 보여. 근데 문제는 큰 물줄기가 보여야지 그 큰 물줄기를 보고 가부간의 결단을 내리는데 큰 물줄기를 못 보는 상태에서 누가 결단을 내리겠어요. 예. 그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저 호남이잖아요. 예. 광주 북구 갑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렇죠. 호남에서는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분을 같이 하는 걸. 같이 하는 걸 예. 그 바른정당도 예. 어허.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심 지지층이 호남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호남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생각들이 다양한데 저희는 연대 어떻게 하고 뭐 어제 개헌 뭐 어떻게 했잖아요. 지역에서 또 문자 많이 받았어요. 혼나셨죠? 정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문자 폭탄 받으셨구나. 문자 또 몇 개 오고 또 지역 이메일도 오고 또 지역 사무소에 전화 와가지고 너희들 정신 똑바로 못 차리지 이래서 시위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러시죠. 난 안 했는데 누가 했을까? 그렇게 저항도 하면 안 돼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예. 돼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정치는. 알겠습니다. 김경준 의원님 대통령 선거 몇 번 치러보셨죠? 저는 2번 치러봤습니다. 큰 선거. 네. 대통령 선거는요 하루가 10년입니다. 하루가 10년. 하루에 출렁 아시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하루 떠난 지 만에 하도 오래돼갖고. 그때 대한민국- 교도소에 가 계셨기 대한민국 때문에. 정치권은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하루라는 게 열흘 남은 거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시간이 남은 결단을 거고요. 하고자 치면 사실은 지금은 호남이 뭐 보수 진영, 중도 진영과 결합하는 거를 바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합을 해서 성공을 해서 정말 동서화합을 이루고 저희가 잘 정치를 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지형을 바꾸는 훌륭한 일이거든요. 돌발 질문.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예.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돌발 질문. 바른정당에서 그 지금 유력한 후보들이 별로 뜨지 않는데 이번은 뭐 망가질 대로 많이 망가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선 출마할 생각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저 황교안 대행 불출마 선언하고 저도 보존자 선언이기 때문에 장제원 이 보수가 걱정이 되는 게 하지만 예, 저는 TBS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 오늘 보도 자료 내겠습니다. 불출마 장재원 선언. 의원 드디어 불출마 선언.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봉주 선배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표 의원님, 네. 정말 지금 모든 관심이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통 이제 룰 미팅 할 때 많이 싸우는데 과거에 그랬죠. 예. 이번엔 원샷으로 빨리 됐고 네. 막상 진행되는 거 보면은 우당탕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전에보다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흥행은 결선까지 가는 게 좋겠지만 네. 당이 그 이후에 정치적 행로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끝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결선까지 안 간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물론 이제 당원보다는 일반인 예. 선거인단 등록되신 국민들께서 훨씬 숫자가 많으시죠. 지금 170만 그렇죠. 넘어서 예상 수치가 언제까지 등록입니까?
일 1차 끝나고 2차 등록 받고 있고요. 2차가 이제 2월 26일까지인가요? 그럴 겁니다 아마. 3월 3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잘 예측이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표심이 좀 읽혀지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아주 전통적인 열혈 각 내 후보의 지지자들이 코어가 계시고 그 코어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의 일반 참가자분들께서는 누가 대세냐를 이렇게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판단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수가 예. 결국은 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결선으로 안 가고 과반이 나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장장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100회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대표, 그리고 국민당의 김경진 대표,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세 분의 마지막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장제원 의원님 인사하시죠. 정말 정직하고 진솔하게 정치하겠습니다. 관심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경진 의원님. 마이크 이제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요. 계속 저만 보시지 마시고. 저희 국민의당 제발 저희도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너무 혼만 내지 마시고요. 예. 저희도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예. 잘 봐주세요. 김경진 의원이 당대표 되면 무서운 정당 되겠어요. 표창원 의원님. 예. 네, TBS 정봉주의 품격시대 100회 축하드리고요. 1000회 만에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고 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 이 박근혜 범죄, 그 부역 세력의 범죄 모두가 철저히 밝혀질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가 청산된 이후에 공정하고 깨끗하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격을 존중받는 대한민국 될 때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시간을 공정하게 좀 배분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아니.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저희 바른정당 보충 앞으로 질의. 정말 바르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여러분께 다가가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10월 24일서부터 어찌 보면 방송 초짜죠. 그러니까 60이 다 돼갖고 방송계에 데뷔한 늦깎이 방송인이 됐습니다만 10월 24일은 공교롭게도 바로 여러분들께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셨던 대한민국의 국민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민주주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시점서부터 저도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100회. 여러분들의 촛불과 함께했고 분노하는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TBS 정봉주의 품격 시대도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